오늘은 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쌀만큼 수많은 신화와 논란과 여러 이야기가 많은 주제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주 재미났던 버전은 그게 있는데, 어떤 유력 정치인이 쌀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이어트를 때려치자, 그리고 더 많이 먹자, 밥 한 공기씩 다 먹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바깥으로 나가면은 그 반대의 얘기도 거셉니다. 쌀이야말로 당뇨병의 주범이다. 그러니까 쌀 그만 먹고 이제 수수나 기장 이런 걸 먹자,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심할 경우에는 막 폭력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쌀의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쌀 농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보다 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 얘기 잘 들으시고, 오늘 저녁에 밥 한 공기 한번 맛있게 한번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쌀 농사, 그리고 그 쌀 농정을 놓고요, 여당과 야당이 크게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쌀 농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쌀 농사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너무나 큰 의미가 있는 물건이었으니까요. 마침 몇 주 전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글로벌 라이스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아주 좋은 기사가 실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쌀은 모든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주식이지요. 특히 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주식인데요. 이게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최근에 빵이라든가 파스타 같은 소비가 늘면서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서 전 세계에서 쌀 소비는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거는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1960년대가 이른바 그린 레볼루션의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필리핀에 자리를 두고 있는 국제쌀연구소에서 IRA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품종을 개발을 해냅니다. 이 품종은 이 키는 아주 작은데 가뭄에도 강하고 홍수에도 강하고 또 센 바람이 불어도 잘 쓰러지지 않는 그런 품종이었고, 생산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1960년대가 인도하고 중국에서 아주 큰 기아 상태가 벌어지는 때였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60년대 내내 작황이 좋지 않은 그런 기후 조건이 펼쳐졌고요. 중국에서는 잘 알려진 대로 1950년대에 이른바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하면서 무려 몇 천만 명이 굶어 죽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한 일을 지금 이 IRA라고 하는 벼 품종이 구해주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 IRA라고 하는 품종은 중국과 인도뿐만 아니라 특히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면적으로 확산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목숨만 구해준 게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산업화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우선 쌀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아주 많은 노동력이 쌀 농사에 붙어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서 산업 노동자로 변해갑니다. 또 이 쌀 농사가 풍부하게 되니까 식량값이 싸지면서 임금을 낮출 수가 있어가지고 초기 산업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60년대 이후 지난 한 5, 60년 동안 쌀 농사라고 하는 건 특히 이 지역에 있어서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 문명 전체의 운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쌀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쌀의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생산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아도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인구의 폭발이 아주 큽니다. 아프리카의 인구는요, 2050년이 되면 25억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있는 인구의 거의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 사람들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주요 식량이 쌀이기 때문에 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쌀의 생산력은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쌀 생산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게 0.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 10년 동안은 이게 1.3%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쌀 생산이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그 증가율이 계속 정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쌀 생산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지역이죠.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연간 쌀 생산 증가율의 감소가 아주 눈에 띕니다. 지난 10년 동안 0.4%였다고 하는데 그 이전 10년 동안은 1.4%였다고 합니다. 즉 10년 동안 연간 쌀 생산 증가율 평균이 무려 1%포인트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쌀 생산에 있어서의 정체가 벌어지는 걸까요? 크게 물하고 땅하고 노동하고 세 가지 이유를 다 들고 있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쌀 농사는 이렇게 논에다가 물을 찰랑찰랑 채워 넣어야 되는 동사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수리관계 시설이 좋아야 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하고 맞물려서 이 담수의 고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농사가 더 많이 벌어질수록 더 많은 담수가 필요로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물 원천이 고갈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 계속 도시 지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특히 메콩강가라든가 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땅도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부분인데요.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는 옛날에 농화를 가시거나 해서 이 논농사일을 잠깐 며칠이라도 맛보신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등뼈가 부러지도록 힘든 일이라는 것 다 한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힘든 논농사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도시로 떠나는 일들이 많으면서 이 쌀 농사의 노동력도 크게 부족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또 빠질 수 없는 항목이 하나 있죠. 바로 기후위기입니다. 기후위기가 심해지면서 쌀 농사의 생산량도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2004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 기온이 1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체 쌀 농사 생산량의 10%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위뿐만이 아닙니다. 기후위기가 진행이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짠 바닷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는 양도 늘어나게 되면서 농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같은 곳에서는 기후위기 때문에 대규모 홍수가 벌어지게 되는데 작년에 있었던 파키스탄의 대홍수의 경우에 파키스탄 전체 쌀 농사의 15%가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쌀 농사는 기후위기의 중요한 주범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용히 자라나는 벼들이 왜 기후위기의 주범이라는 걸까요? 자, 물을 찰랑찰랑 채워놓은 이 논농사, 수도작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 면적에다 물을 쭉 채워놓으면요, 지표면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단절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물 아래에서 박테리아들이 계속 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 박테리아들이 내놓는 메탄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 메탄가스는 온실 효과를 낳는 면에 있어서 이산화탄소보다 20배의 큰 효과를 가진 아주 위험한 물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메탄가스의 12%의 원인은 이 쌀농사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온실가스 전체에서 쌀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건 1.5%라고 합니다. 언뜻 들으면 별로 크지 않은 숫자 같습니다만은 항공사업이 있지요. 즉 비행기가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하고 전 세계 논농사가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이 거의 맞먹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쌀농사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쌀농사에 있어서 이 모내기도 그렇고 물을 채워놓은 형태의 논도 그렇고 운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에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내기를 해서 물을 채워놓은 논에다가 쌀농사를 짓는 것을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 이양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시대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쭉 있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된 거는 불과 100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조선 초 세종시대에 나왔었던 농사직설 같은 책을 보면은요, 이 쌀농사를 소개하면서 먼저 직파법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땅에다 직접 씨를 뿌리는 농법이지요. 그리고 이양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직파법 뒤에만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양법에는 중요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양법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전체적인 농업 생산량을 아주 크게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수리 관계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거나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혹이 잘못해서 여러 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물을 놓고서 내 논에 채워놓는다, 내 논에도 좀 채우자 하는 이른바 물꽃 싸움이라고 하지요. 이 물꽃 싸움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농업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큰 문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수리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지 않거나 수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양법을 아예 금지하는 조치들도 내려지곤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그랬느냐?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숙종, 헌종 때까지도 수리 관계 시설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이양법을 금지한다, 이런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가 들어온 다음에 조선을 자신들의 곡창지대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니까 전국적으로 수리관계시설을 개량하고 확충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 이양법을 확장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모내기와 물을 채워놓은 쌀 농사는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고 쌀 농사에 꼭 따라오는 운명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지구적인 쌀농사 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여러 방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국제쌀연구소, 그 필리핀에 자리를 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품종도 개발을 하고 있고 새로운 농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쌀 농법은요, 우리 세종대왕 때 언어를 빌자면 직파법입니다. Direct Seeding이라고 해서 이 모내기를 하지 말고요, 쌀을 기르고자 하는 땅에다가 바로 씨를 뿌려서 거기서 바로 벼와 쌀을 길러내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연구소, 즉 IRRI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가뭄에도 강하고 수해에도 강하고 또 뜨거운 기후에도 살아남으면서 더 많은 생산량을 낼 수 있는 좋은 품종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난점이 있는데요. 이게 국가의 여러 가지 농정 정책하고도 관련이 깊고, 그 다음에 쌀농사에 관계된 크고 작은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정책적, 제도적 유착과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품종이 들어오고 새로운 농법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워낙 강한 기존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바꾸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베트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소의 배출이 쌀 농사가 큰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 이 직파법을 포함한 새로운 품종을 이용한 탈탄소 농법을 많이 지금 보급을 해서 약 100만 헥타르 정도의 땅에서 지금 새로운 농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난 일은 베트남 정부도 이걸 탈탄소 농법이다라고 선전하지는 않는데요. 그럼 농부들의 저항이 거세니까 그냥 좋은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 들으시면서요, 어쩌면은 여기서 쌀농사 짓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혹시 상처가 되거나 기분을 나쁘게 언짢게 해드렸다면 죄송하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당장 쌀농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쌀농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그리고 유엔의 추세에 의하면 2100년까지 100억을 넘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 100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인류 전체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쌀 농사야말로 우리 인류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온 가장 중요한 작물입니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당장은 우리 쌀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정직한 땀과 보상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쌀 농사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고민하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이나 투자적인 관점이나 또는 좀 더 큰 어떤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쌀의 미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홍기민 클럽이었습니다.